교수님께서 그 토지 공개념을 시장 제약적인 요소도 있고 시장 친화적인 요소가 있는데 시장 제약적인 요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은 시장 친화적인 요소가 있고 그것으로서 이 토지 공개념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평소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토지 공개념을 어떻게 시장 친화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 제약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가격을 뭐 규제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거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거는 시장 친화적이 아니고 네. 시장 제약적입니다. 그건 뭐 두 박사님도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근데,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억제시킨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시장의 네. 자유로운 작용을 억제하는 거래도 억제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정책을 썼느냐 하면은 불로소득 환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네. 투기를 제대로 못 막기 때문에 네. 그런 무리한 정책을 썼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제가 불로소득 환수라는 그런 용어를 명시를 하자. 네. 그런데 두 박사님은 불로소득의 개념도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헌법에 나오는 용어 중에 사실은 명확한 건 사실 없습니다. 계속 논란을 거치면서 구체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불로소득 환수, 즉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불로소득 그 환수가 이제 보유세로 우리가 그걸 환수하게 되면 왜 그것이 사유재산제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것이 네. 왜 시장 친화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유재산제란 무엇이냐? 사유재산제는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보호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토지 불로소득은 뭐 시청자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우리 집값 올랐더라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걸 그냥 노력과 기여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개인이 소유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유재산제가 아니고 그거를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유재산제의 취지에 맞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내고 있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보겠습니다. 네. 소득세 중에는 노력에 의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시장 친화적입니까? 시장 제약적입니까? 사유재산제에 합치됩니까? 위배됩니까? 당연히 소득세의 상당 부분은 반사유재산제적인 세금입니다. 또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생산한 거에 대해서 그 유통 과정에서 세금을 매기는데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거는 그거는 사유재산제에 충실한 세금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유재산제를 제약하는 그런 나쁜 세금을 없애고 그 대신 토지불로소득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징수해야 사유재산제에 충실한 제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런 토지보유세가 왜 시장 친화적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 네. 완전 경쟁, 교과서에 나오는 완전 경쟁 토지 시장에서는 불로소득이 발생하지를 않고요. 토지 투기도 따라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처럼 만들어주자는 것이 토지 보유세의 목적이거든요. 네. 시장 친화적이죠. 그 자본주의 그 경제, 시장 경제의 원조인 아담 스미스도 토지 보유세는 정말로 좋은 세금이라고 칭찬을 했고요. 또 다 아시다시피 뭐 전공자는 다 아시다시피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일생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세, 그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세금입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세금을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재미난 네. 표현을 썼을 네. 뿐이지. 네. 이거는 뭐 교과서에도 다 나와요. 교과서 조세론 부분에 보면 가장 좋은 세금은 바로 토지보유세다. 네. 그렇게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 시장을 제약하지 네, 않는. 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뭐 그것이 훌륭한 세금이라고 따로 뭐 독특하게 말씀드리는 네. 것이 아니고 네. 교과서에 다 나오는 그거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박사님한테 가기 전에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예. 질문을 드리고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것은 내가 노동을 해서 얻은 소득 가운데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 오히려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 노동을 열심히 하겠느냐 예, 뭐 예.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면 뭐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 내는데 노동을 좀 해서 얻은 거 이제 국가를 위해서 낸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어쩔 수 없이 내죠. 네, 또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유통 과정에서 예, 가치를 부가 더해서 창출했는데, 또 예. 낸다. 이것도 이제 국가 운영을 위해서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생산을 억제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보유세는 내가 불로 노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내면은 그것은 노동을 억제시키지도 않고 생산을 억제시키지도 않고 예. 불로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오히려 시장 그 억제책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예, 같습니다. 시장 네, 친화적. 한 가지만 더요. 예. 그럼 그 토지 보유세도 세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그 토초세 같은 거는 고율 때문에 이제 불합치 뭐 이제 결정을 내려졌는데, 그렇다고 뭐 이제 세율을 무조건 많이 올리거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그거는 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네. 이 자리에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토지 보유세를 올리면 네. 매매 가격이 하락합니다. 지가가 하락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염려하는 분이 대단히 많고 바로 네. 그런 점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네. 염려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헨리 조지가 주장했듯이 갑자기 토지 보유세 세율을 100%로 지대의 100%, 네. 임대가치 100%를 하자,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토지를 매입할 때 지불한 지가, 네. 그다음에 그 지가에 대한 이자를 다 보장하는 방식으로 네. 토지 보유세를 올리자고 합니다. 네, 네. 그거를 저는 지대 이자 차액만 걷자고 해서 지대 이자 차액세라고도 부르고 네. 또 지대에서 이자를 공제하기 때문에 네. 이자 공제형 지대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불로소득도 없고 토지 투기도 없고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땅을 산 사람도 전혀 손해 보지 않는 네. 그 돈을 은행에 저금을 해서 이자를 얻으나 그거를 땅을 사서 다른 수익을 올리나 똑같은 결과가 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보유세 인상, 네. 그거는 적당하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예. 100만 원짜리 토지가 200만 원이 됐습니다. 네.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은 2원의 2%니까 예, 2원의 이자가 붙어서 102원은 보유하고 나머지 98원을 세금으로 내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아니요. 건데요. 얘가 네. 조금 부적절하다고 할까요? 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오르면 네. 매매 가격이 오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매매 가격 차이에 대해서 지금 양도소득세처럼 이렇게 걷자는 것이 아니고 네. 보유세는 매매할 때 내는 것이 아니고 보유할 때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대 가치가 오르면 네. 그 임대 가치 오른 거죠. 전체 지대에서 네. 이자를 뺀다는 거죠. 아, 그러게 되면은 원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초과되는 부분, 네.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세금으로 가고 하니까 네. 토지 소유자도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어쨌든 뭐 과격한 이제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고 예, 예. 적정하게 그럼요. 이렇게 사유재산제를 사유재산을 네. 충분히 보호하는 범위 네. 내에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박사님. 예, 네. 그 과거에 우리가 토지 초과 이득세가 이제 위원 판단이 났을 때 네. 그때 내용이 보면은 토지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세금이 계속 부과되다 보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토지의 가치가 증가했지만 그것이 매매되지 않으면 그 가치 증가가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보유에 따른 세금을 계속 내다 보면은 또 세율이 굉장히 고율이고 이러면은 네. 나중에 원본을 잠식당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사실은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적용 과정에서 네. 사실 땅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로소득이고 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한 지대를 적절하게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정교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또 현실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지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나중에 준공 시점에서 네.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개시 시점에서 그걸 빼가지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최대는 50%까지 차익으로 이제 그걸 회수를 하게 됩니다. 네. 환수를 하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소득이 별도의 어떤 개별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쪽이 없는 사람, 은퇴자라든지 네. 그런 분이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재건축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준공 시점에서 네. 그에 막대한 그것도 가능한 현금으로 내야 네. 됩니다. 네. 대물로 낼 수 있는 지금 현재 네. 제도는 되어 있지 네. 않고요. 네.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카드로 낼 수 있는 게 이제 보완이 되긴 했지만 네. 그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사실상의 적용 과정에서 기본적인 자기의 재산이 국가로 환수되는 이익이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넘어서 본 어떤 재산 자체가 국가로 환수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세제와 관련해서 국가가 사실은 대가 없이 그 세금을 이제 가져가서 여러 가지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 환수된 세금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전 국민의 예를 들어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데 네. 그동안의 역대 정부들 뭐 지금 정부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의 세금으로 환수된 어떤 이익들이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었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제대로 사용돼야 된다는 건 이제 전제를 하고요. 네. 과거에도 토초세 같은 경우에 200평 이상을 갖고 있는데 네. 경제 활동은 하지 않고 근데 토초세를 내라 하면은 그래서 저항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비슷한 예를 들어주셨어요. 아,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네. 두 박사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을 하는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가운데 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본이 잠식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에 뭐 합치되지 않는다 또는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제시했듯이 이자 공제형 지대세를 네. 걷어가지고 원본은 절대로 잠식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땅을 샀을 때 그 지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네. 그대로 보장해주자, 이자까지 보장해주자 하는 것이 제 네. 주장이고요. 그렇다면 원본 잠식의 우려는 전혀 없어지죠. 네. 또 보유세의 문제로 그 소득도 없는 은퇴자가 꼭 보유세 내면 어떻게 하느냐 네.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징세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 돈을 다 내라 하고 그 과세를 하기 때문에 네. 문제인데 그거를 장부에 적어 놨다가 나중에 그 재산을 매각을 할 때 아, 소득이 생기면 내도록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안은 네. 학계에서도 여러 번 제시된 적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게 복잡하니까 또는 관료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그걸 네. 도입을 안 하네요. 안타까운 네. 일입니다. 교수님 예. 지대하고 지대세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대는 토지 임대 가치고요. 네. 지대세는 그 임대 가치를 가치에 몽땅 대한? 걷자는 것인데 네. 그게 헨리 조지의 주장인데 네. 저는 이미 토지 사유재가 확립돼 가지고 목돈을 상당히 내고 네. 땅을 산 사람한테는 땅값이 제로가 돼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원본 잠식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원본을 잠식하지 않도록 이자는 빼고 나머지만 거두면 원본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이자까지도 챙길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네. 두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임대 소득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은 이런 논란이 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국내의 여러 가지 주택 혹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사실은 그동안 미뤄져 왔습니다. 특히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뭐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세나 혹시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임대 소유주, 주택 소유주가 사실은 걷어들이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는 그동안에 행해지지 않았고요. 최근에 왔어야 이제 월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임대소득이 네. 또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하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교수님의 어떤 주장이 아니더라도 또 이 헌법상의 이거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어떤 소득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정부도 그 부분을 하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서는 사실 외국과의 또 비교도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게 이 과세에 대한 당위성, 여러 가지 토지 공개념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대의 여러 가지 이론과 관련해서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지대와 관련돼서 거두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월세 같은 경우는 임대 소득 자체가 보다 명확하고 네. 다달이 수익 자체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지만 전세 같은 그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 소유자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실 그에 따른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 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형태로 지금
하려고 준비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난관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수님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현재 정부라든지 여권 내에서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대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과는 조금의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온화한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반대하기가 곤란합니까? 네.